네,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신 것처럼 해양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분에서 여전히 북측 설명과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남북 공동조사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해양경찰청이 오늘 발표한 내용이 또 공개가 돼서 물론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골자는 이제 월북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 수사 결과를 교수께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예,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추석 관련해서 귀경 준비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발표를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예.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해경의 발표는 구명조끼를 일단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족을 했으면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하나는 이제 신상 정보를 생각보다 뭐 키에 관해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예. 이름이라든가 고향이라든가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국방부한테 확인을 한 거죠. 예. 그리고 탈북 의사를 밝힌 정황도 이제 국방부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류하고 조석을 봤을 때 가만히 있으면은 그쪽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지만 예. 일부러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그 1m 부유물을 갖고 그쪽 지형을 잘 알던 그 A 씨가 관련한 곳에 도착을 노력을 해야 할 수 있었다. 이걸 또 결정적으로 이유를 들어서 네. 뭐 채무 같은 건 사실 뭐 정황 증거니까 정확하게 사유로 들진 않고요. 요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해경에서는 월북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슬리퍼 같은 거는 유전자 감식을 더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수 이제 무게감을 좀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이 발표한 내용은 이 핵심 부분에서 일단 북측이 설명한 부분이랑 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뭐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해상에서 그렇게 했다고 북측 해상에서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는 밝혔습니다만 이 북측이 밝히기로는 정체불명 침입자, 불법 침입자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왜 엇갈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뭐 이거 점점 사건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목함지뢰 같은 사건도 있었고 군 네네.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살 사건도 있었을 때 봤을 때는 하루 이틀 만에 모든 것들을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북한도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사건에 대한 경위를 신속하게 종합을 해서 전달하는 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통지문을 보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내용하고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북한 내부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한다거나 본인들의 어떤 기억을 맞추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의 이해관계, 처벌 문제가 개입이 되면서 어떤 일관성이 좀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 조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사실 지금 국방부 입장이 몇 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명확하지 않다고 그래서 뭐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부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공방의 여지가 있겠다. 그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월북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뭐 반일률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정치적 부담입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처벌을 두려워한 군에서 일부 정도 본인들의 어떤 살아남기 기록으로 일부 축소해서 보고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부시할 수는 없고요. 예.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정무적 판단으로 월북의 의사를 강하게 보이기보다는 예. 말을 얼버무리고 이런 것 때문에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그거는 내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원히 알 수 없는 부분일 수는 있지만 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런 예. 부분들은 노력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나무를 보다 보면 숲을 보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무슨 화성살인 사건처럼 뭐 하나하나 다 보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유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극복하고 아물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적 분노가 일정 부분 표출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또 있어야 되느냐, 예. 그리고 군과 청와대 뭐 이런 어떤 핵심 관계자들이 과연 사건을 잘 처리했느냐 정도로 이제 봐야 되지, 너무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 자체를 갖고 진실 공방을 벌이다 보면 사건은 본 말이 전도된다고 그러죠. 중요한 것들을 보고 가야 되는데 예. 저희가 이거를 무슨 살인 사건 해석하는 것처럼 미궁에 빠지면서 결국은 결론 없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내에선 더 많이 이제 정쟁화돼 있다? 예, 정치적으로 지금 남남 갈등이라든가 어떤 제일 중요한 건 유족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예.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당하지 않도록 남과 북이 이걸 갖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것 두 가지일 겁니다. 이거는 여야가 없을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말바꾸기다, 숨기고 있다, 북한은 진실을 은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래 이루려고 했던 목적하고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점점 가면서 이런 것들의 진실 공방이 옛날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길어지면서 국민적 피로만 가중되고 정치적 공방이 커질까 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하고 숲을 보려는 노력, 유족들의 마음을 감싸 안고 재발 방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큰 틀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북측과 설명이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하고 월북에 대한 부분하고 시신 훼손에 대한 그 부분인데 그 부분 역시도 이제 앞서서 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북측도 이제 유리한 쪽으로 자신들이 이거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 나중에 가서는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나중에 가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군이 첩보를 받고 나서 이제 정보화되는 과정 있었는데 너무 이제 파편화되니까 조각조각 수집된 첩보를 꿰맞추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추정에 불과한 정황을 너무 단정해서 발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섣부른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분명히 뭐 군도 어떻게 보면 뭐 전지전능한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국민적 분노와 정서를 판단한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첩보의 뭐 70% 80% 정도가 확인이 됐을 때는 발표를 서두르는 면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시간 타이밍을 또 놓치면 안 되잖아요. 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 더 늦게 발표하겠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한 70% 80%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시신을 태운 것이 확실하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관한 것에 관해서 유족들이 국방부의 발표라든가 하여튼 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또 해야겠지만 이런 국방부 내부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의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상황의 신속성들을 고려해서 아마 발표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뭐 70%인데 왜 발표를 했고 90%가 안 되는데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죠. 저희가 청와대 발표 어제 뭐 그 대변인께서 얘기하셨지만 불이 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추정을 해서 퍼즐을 조각을 맞추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앞에서 우리가 위성사진을 놓고 무슨 실시간으로 무슨 오락하듯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우리가 본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겠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저희가 어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큰 숲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재발 방지 같은 쪽에 좀 더 무게추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북이 함께해서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한다는 측면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견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공동조사 여부에 대해서 과연 북한이 의향을 밝힐 것인가? 뭐 주목은 됩니다만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아서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저도 뭐 그제 앵커님하고 방송하면서 김정은 통일전선부 통지문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그때 제가 드린 말이 우리가 뭐 받을 수 없는 거를 괜히 넘겼다가 그쪽에서 받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남남 갈등,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크게 뭐 유족들도 현장에서 그쵸 같이 보고 하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이 어떤 독재 사회이긴 하지만 북한에 있어서는 그쪽 군 부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의 열악성을 또 뭐 만천에 공개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이걸 두고 또 굉장히 또 경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은 지금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또 발표를 안 했잖아요.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너무 높게 기대를 하고 우리가 북한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측이 같이 공동조사를 현장에서 유족들하고 현장 감식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갖다기보다는 사실 통신성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들의 내부 규정을 바꿔서라도 이런 피해를 막겠다. 남녀 동포들의 마음을 건드린 게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방안, 북한에서 어떤 내부의 기밀이든가 보안들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우리 측하고 협조가 가능한 방안, 그러면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유족들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수준에서의 방안들을 우리가 계속 모색을 해봐야 돼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MO라고 이제 인터내셔널 메리타임 오가니제이션이라고 국제 해사 기구가 있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아마 그쪽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든 북한 정부든 둘 다 일정 부분 정치적
국적 때문에 못할 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런던에 본부가 있는 국제기구고 사실 상설조사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협조하냐에 따라서 국제기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IMO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예. 문제 해결도 우리가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연합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투명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남북 공동조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요청을 한 상황이니까 북측의 반응을 기다려 보되 제3의 기구도 혹은 뭐 국제기구가 이 사안을 다룰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자칫하면 지금 사실은 국방부라든가 어떤 청와대라든가 이거에 대한 불신임을 제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남남 갈등이 계속 강경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가 조사, 근데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북한의 협조도 우리가 보장을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옵션의 하나로서 우리가 제3자가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유족들의 어떤 의견이 있다면 우리가 예.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제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희생자를 또 애도했고요. 그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이 사과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의미가 대단한 의미가 있다, 각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소통 의지를 놓지 않으려는 문 대통령의 어떤 그런 마음이랄까요? 그 배경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일개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어느 사건이든 일종의 이제 컨텍스트, 어떤 문맥 속에서 이 사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최소한 밝혀진 친서만 보면 이 사건이 없었으면 9월 초중순에 친서가 오가고 종전선언을 통해 유엔에서 발표를 하고 최근 외교부에서 굉장히 많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건이 이제 터진 겁니다. 네. 뭐 사실 남측에 북한에 뭐 공비가 와서 총을 쏘고 간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불행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하신 말씀은 지금 굉장히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 터진 건 맞지만 네. 여러 가지 70년의 우리 남북 관계사를 봤을 때 북측의 최고 존엄이 신속하게 사과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희가 뭐 이거에 관한 또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사과를 받자마자 그렇죠. 뭐 경의를 표했네, 계몽 군주네 이런 이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들이 있지만 사실 북한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은 그 혁신적인 걸 내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절차도 자기들이 개선을 하고 남녀 동포들한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우리한테 넘겼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재발 방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걸 갖고 이제 남북 관계를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전쟁 준비로 가고 북한에서 넘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다 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내부 책임을 따지는 문제로 뭐 야당의 역할이라든가 언론의 역할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한 달을 앞두고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마지막 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길게는 북한 당대회 연초죠. 그 3개월간의 기록이 앞으로의 4년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입니다. 이 한 달에서 3개월 동안 우리가 바이든 혹은 트럼프 2기와 어떤 일정의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4년에서 8년은 북한이 6차, 10차, 15차, 20차 핵실험을 그대로 보면서 경제 제재만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8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건데 이 사건이 터진 거고 김정은 위원장은 바로 친서를 보내서 그런 마음에 확인을 한 것이죠. 제가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랑 별개로 이런 죽음들이 사실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체제에 있어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한 번 노력을 하는 부분들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유족의 어떤 상처가 있는 부분들은 좀 달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왜 지금 종전선언을 왜 지금 꺼내고 왜 지금 법안 통과를 하냐라고 이제 비난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청와대나 여당도 정치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지금 하는 건 굉장히 불리하던 걸 알아요. 근데 미국 대선이 지금 한 달 남았거든요. 대통령 선거가 확정되면 아무도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지금 아쉬울 때 얘기를 하고 지금 1월, 2월 대통령 취임 전에 비핵화에 관한 어떤 일정 정도의 단계별 창의적인 해법들을 비건이 말한 대로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왜 지금 저러지라는 게 지금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적으로 떠내려가도 다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몰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을 안고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준비했던 대로 미국 대선을 향해서 일단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대선이 확정되고 바이든 캠프 같은 경우는 50대 50이잖아요, 사실. 50은 이란처럼 해결을 해줄 것 같고 50은 원비어 가족하고 인권 문제 끊으면서 바로
파토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노력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왜 지금 시기에 이런 것들을 하느냐?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거고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우리가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별개로 좀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계속 이제 강조해 주시지만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보고 앞에 보지 말고 좀 멀리 보고 이렇게 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창의적인 해법에 대해서 방금 언급해 주셔가지고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논의했다라고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얘기했고 우리 이동훈 본부장도 이거에 대해서 최근 논의 중에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 아이디어가 뭐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종전선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글쎄 뭐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일단 그 배경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어제 사실 비건만큼 슈퍼스타는 아니죠. 미국의 군비 통제 특사가 왔잖아요. 네네. 사실 일부 언론에서만 좀 다루고 전략 부사령관도 왔었죠. 하는 얘기의 99%는 중국의 핵 뉴클리어 아무드 분리를 막아야 된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의 가장 큰 목표는 사실은 중국 견제에 한국과 북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보탬이 되느냐거든요. 예. 창의적인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 체제로 오면서 95%의 무역에 의존했던 중국이 어떻게 보면 세미 코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식민지화 상황을 막으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젊은 지도자의 목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교집합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어떤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국제경제 체제에 편입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와 단계별 비핵화, 종전선언은 한 옵션이죠. 종전선언일 필요는 없는데 종전선언인 이유는 미국의 정치적 부담이나 미국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사실상 하루아침에 뭐 어길 수도 있는 종이장 같은 구속력이 없는 선언이잖아요. 근데 해주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1월 달에 있는 당대회 이전에 이걸 받아놓고 아니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열어두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북한 내에 어떤 이런 평화 무드에 대한 어떤 반대 정서, 강경파들의 어떤 의심을 제거하기에는 가장 좋은 카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제가 뭐 바이든하고 공개적으로 접촉을 할 수는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섭섭해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인 해법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가장 시기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